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경민정이고요. 경민정의 닭간다 화요일 코너 아주 좋은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죠. 지금 벌써 한 4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순간 오늘 오신 이 정치 고수분들의 이 생각과 의견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이 더 많은 곳에 알려지고 공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응원의 댓글과 의견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다 소개를 시간상 못 해드린다고 해도 게스트 분들도 그렇고 뭐 진행하는 사람도 꼼꼼하게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의 의견 공유 받기를 원하고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분들 모시겠는데요. 먼저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두 분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네. 굉장히 치열해 보인다. 치열해요? 저희 안 보는 게 친합니다. 아니라 네. 친해 보인다. 네. 치열해 보인다. 치열해 보인다. 네, 뭔가 네. 두 분은 좀 자주 보십니까? 저희 자주 보죠. 자주 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보죠. 그렇죠. 그래요? 네. 같이 인천 쪽에 지역구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송도, 인천, 영종도. 영술, 네. 여긴 네. 중구. 송도, 영종도. 그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천이라는 윈윈? 테두리 안에서. 예, 김기흥 대변인님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네. 전에 들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 진짜요? 김기흥 대변인님은 뭐 KBS 기자이자 앵커 출신으로서 지난 정부의 대통령실의 또 부대변인으로 네. 활동을 하시고 아주 다방면으로 학식도 풍부하신 그런 분으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잘 이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엄청난 결혼하신 분이죠. 네. 그렇게 또 꼭 집어내나? 그럼요. 자, 오늘 이기인 사무총장님 지금 전 출연 일정하고 조금 겹쳐가지고 지금 곧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분과 함께 저희 오늘 과메기랑 회를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저 앞에 회가 좀 놓여 있습니다. 네. 드셔보시겠어요? 드실 동안 아주 저는 맛있게 드실 아침이라 동안. 회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 제 진짜? 이 테이블에 네, 지금 지느러미 놔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네. 두터워요. 지느러미. 두텁습니다. 네. 자, 좀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릴 거가. 약간 숙성된 느낌인데요. 이거? 예, 여의도 너머 TV 채널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아주 괜찮은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께 어필하고 역시 안 있는 해. 제품은 광어회 그리고 과메기예요. 지금 드시기에 스튜디오 안에서 드시기에는 광어회가 더 적당해서 지금 앞에 초장이랑 놔드렸고요. 저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게 신기술로 만든 말린 과메기 그리고 쌈채소, 쌈장 전체 세트가 35,900원이고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이 자연산 광어회는 서너 분이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는 400g 준비를 했고 5kg 이상급 대광어만을 선별했습니다. 당일 손질, 당일 발송. 그야말로 하루 100세트 한정 상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27,900원. 그러니까 과메기하고 광어하고 같이 구매해서 우리 가족 몇 분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식사하시면 아주 푸짐하게 한 끼 식사하실 수가 있겠죠. 6만 원 돈으로 네. 두 개의 맛. 특히 과메기는 요즘에 완전 제철이잖아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과메기 좋아하십니까? 쫀득쫀득하니 네. 너무 맛있습니다. 과메기를 놨어야 되는데. 과메기가 근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스튜디오 안에서 과메기 먹으려면 김에 쌈에 막 싸가지고 그렇지. 뽀시락거리고 이게 그런 넣을 게 거예요. 많죠. 네. 지금 그래서 회 같은 경우에 아주 심플하게 딱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뭐 보여드렸어요. 이 냄새라는 게 별로 네. 안 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두 점을 먹었어요. 네. 식감이 되게 좋고 찰지네요. 네, 맛있습니다. 찰지고 맛있고 진짜 뭐 회를 썰을 때 이렇게 두텁게 썰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얇게 쓰면 그렇고 예. 회를 맛있게 먹으려면 사실 이 접시가 네. 차게 돼 있을 때 네. 더 이제 쫀득쫀득하고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KBS 기자할 때 예. 울산에서 회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할 때 예. 항상 잘 나가는 횟집은 보면 굉장히 차갑게 냅니다. 그 접시를. 예, 접시까지 관리를 한다. 그렇죠. 접시를 예. 아주 냉동고에서 꺼낼 정도로. 이거 냉동고는 아닌데 냉장고 정도에서는 꺼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회라는 게 차갑네요. 약간 식감도 그렇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다. 흐물흐물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맥주 생맥주 받을 때 얼음잔에 주면은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렇다. 온도가 중요하죠 음식은. 예, 지금 그래서 요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여의도몰 검색해 들어오시면은 쉽게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조금 그래도 스마트폰이든 어쨌든 조금 방문하기가 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전화로 상담 가능하시니까 1551-5280번입니다.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원께서 친절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해보시죠. 오늘 모시고 있는 고수분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볼 주제. 요거 이동학 최고께서는 최근에 한 4일 방송을 끊고 초야에 묻힌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겠어요. 검찰 항소심 포기 후폭. 네. 검찰이 이제 예. 그냥 진짜 스스로들이 다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아, 이거를 그렇게 딱- 보십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잘한 결정이다. 이런 검찰이 이거 왜 항소 필요합니까? 자제하는 네, 거지. 네. 뭐 이 정도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죠 내부에서. 예. 지들끼리 결정해놓고 네. 지들이 그냥 지들한테 서로 호소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뭐 구속 취소 결정할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콜검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자중질환 상태다. 네, 이런 검찰이 철두철미하게 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네. 민주당에서 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건 별 문제가 없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선고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끼리 지금 본인들 꼬리를 물고 있는 격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그러니까 왜 그 문제 제기를 도대체 하려면 앞에 것도 하든가 네. 뒤에 것만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와, 그래도 말이 안 양심적이다 이동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지적들이 네. 어쨌든 내로남불이고 이게 선택적인 이 화를 내는 것이고 아하. 이거 말이 안 된다. 아, 선택적 화를 네. 내는 것이다.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택적 화가 아니고요.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해서 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못했냐. 네.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관련해서요. 50여 년 전에 그거는 유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위헌적이라고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근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본다면 인신 구속의 가능성이 더 큰 거잖아요. 네. 구속 취소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너무 뻔히 위헌적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호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게 날짜와 시간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네.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논란이 빚어졌고요.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절차의 명확성이 문제가 돼서 상급 법원에 갔을 때 그게 파기될 가능성이 있고 네. 시간이 지나서 재심이 됐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다른 거, 이 공수처에 문제점 되는 것들은 논외로 놓고 이게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간과 날짜 이것으로 계속 문제를 삼기 때문에 네. 본질을 비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문제 제기한 것과 지금은 차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그러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네. 수사하는 거잖아요.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데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 건데 당연히 나쁜 놈들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들 관련해서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상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검찰 스스로는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싶은데 예. 법무부에서 까라면 깐 거 아닙니까? 여기에선 다 깐다는데 결국 까라고 하니까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라는 사람이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검찰의 존재 이유, 검찰이 왜 수사를 해야 되고 공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거를 그렇죠. 흔들었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검찰들이 항명을 하고 나서니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지난 정부 땐 제대로 된 소리도 낸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왜 그러냐. 이기인 총장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걸렸어. 안녕하세요. 걸렸어요. 죄송해요. 아니. 저희가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예. 딱 타이밍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해. 이기인 총장님이 요새 아주 핫해요. 그럼요. 핫하지. 아니 회는 좀 드셨습니까? 대변인 드셨는데. 저는 먹었는데 여기가 보니까 저는 안 아침에 먹어. 지금 이게 그래요? 안 들어가요. 깐깐해. 민감하네. 이분은 주로 샤인머스켓하고 그런 거. 진짜? 과일 정도는 좀 먹어볼 수 그래, 있겠네. 지금 정치인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다 이기인 먹어야 돼. 총장님이 다 먹어야지. 늦게 오신 죄로 그래. 지금 벌써부터 드실 수는 없고. 그래요? 예. 드실 수는 없고. 먹으면서 말씀드려야죠. 한마디만 하고 그래봐요. 지금 이기인 총장님이 이 대장동 성남에 실제로 의원을 하셨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건지.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학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천 뭐 학명 그러니까 선택적 학명인 거지. 학명 같은 소리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하지도 약간 않고. 위축됐어. 해야 될 때는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구속 취소 관련돼서도 예.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구속 취소 결정 나와서 항소 안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대부분의 이 구속 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터뷰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안 해버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검찰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일관되게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근데 네. 제가 그 민주당 쪽에 대변인지 성함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논평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대장동 사건 그게 그 공공에서 별로 투자한 자금이 별로 없다. 민간에서 진짜? 민간 주도로 한 거고 그거를 자유 경제 아니 경제 원래 국가에서 뭐 그거 그,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의 발언은 너무 놀랐어요. 그 이제 원주민들을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했었으면 네. 뭐 상응하는 대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민관이라고 하는 건 예. 이 민간 개발이 정말 어렵게 거쳐야 될 시행사, 그러니까 시행의 어떤 과정, 땅을 수용하거나 부동산 개발하는데 그 제반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관에서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그냥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아꼈던 건데 그 돈이 그렇게 얼마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정도로 수익이 날 줄 모르고 그러면 처음에 아니 말이 안 되죠. 고함을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에 주장했던 그때 이제 남판교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분양 잘 될 줄 몰랐다. 근데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네. 여기는 어쨌든 생활권이 판교와 분당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분양이 네. 잘 될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처음에 남욱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네.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었어요. 이미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이 개발 사업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논리는 판판이 다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위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동학 최고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사실 본안 재판 남아 있어요. 본안 재판에서 그거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안 한 거예요. 검찰에서.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법원에다가 수사 서류를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그 시간을 날이냐 떼냐라고 계산한 건데 네. 분리하면 피고인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밤 11시에 법원에 수사 서류를 줬다가 다다음 날 새벽 1시에 서류를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26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로 따지면 3일입니다. 네. 72시간이에요.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리하면 피고인의 원칙으로 라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기존의 관행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위원이 특히 그냥 뭐 친내란 법관이어서가 아니라 네. 처음으로 재판에서 다뤄보니까 피고인에게 맞는 그 유리한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시간이 맞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적용한 것이지 직위원 판사가 딱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서 혹은 내란범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소 안 한 이유는 이미 본안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사실은. 항소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네. 특히 특가법상 배임도 다시는 못 다룰 거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이제 무죄 났는데 다시 못 다룰 겁니다. 특히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주겠다고 했던 428억 약정 예. 이거 무죄 나왔어요. 뇌물죄. 근데 정진상 비서실장 이거 보고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정진상 비서실장 재판에서 뇌물죄 어떻게 다룰 거예요 그러면? 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인데 받았거나 보고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유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정진상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항명이 아니라 법원과 이 정권에서 압박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남시 차원에서 소송 준비하는 거죠. 근데 해봐야 규모가 지금 민사하고 있는데 예. 그 5억이고요. 그 5억 성남에서 이상 할 수가 없는 건가? 성남에서 재개해가지고 네. 김만배 씨가 벌어들였던 그 배당금 이익이라고 하는 2천억 예. 두 번 동결시켜서 지금 묶어놨는데 이번 항소 포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할 거냐고. 아니 지금 뭐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돌려줘야 돼. 끝까지 봐야 선거법에 되는 되고. 상황. 그다음에 뇌물죄 관련된 얘기하셨는데 뇌물죄는 이건 추가로 이건 어거지로 또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임죄에서 이미 유죄가 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엮어가지고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결국 엮어 넣은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그런 대통령은 측면들이 뇌물죄 기소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임죄가 어차피 유죄라고 정진상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중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게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윤석열에게는 그렇게 적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고,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적용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적용 안 한다고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죠. 검찰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이 이제 그렇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핵심적인 피의자가 검찰 측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피의자가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는 검찰의 협조적인 진술을 계속해서 해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3년이면 나간다. 계산해 보니까 8년 구형하고 법원에서 만약에 4년 때리면 이 사람 3분의 2 형기 살고 그러면 3년이면 나가는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근데 법원에서 훨씬 더 세게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가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유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를 놓치게 돼버린 거죠. 이거 항소 포기로 인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기네들이 반란을 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들의 잘못, 조작, 기소 이런 거 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사실상 수사팀이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지검장, 지청장 그리고 이른바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 다 물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기자를 했는데 기자가 기사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 공소 유지하는 게 자기의 본 임무잖아요.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틀막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항명이라고요? 그런데 어제 법무부 장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된 수사고 잘된 재판 결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택적인 겁니다. 그리고 네. 자꾸 민주당이 그 지기현 판사 가지고 걸고 넘어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본질은 그때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문제가 있고 그 공수처 문제는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엄한 수사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내란죄 관련해서.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그렇게 경찰이 수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장 국회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 열고 총 맞을 각오로 장갑차 동원해서 대통령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을 국회가 불러다가 그렇게 압박을 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동원해서 잡았죠. 근데 그렇게 체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재판을 받을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죄로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쥐기원을 뒤흔들어대면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 내란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재판을 받는데 갑자기 판사가 바뀌어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재 이유마저 검사의 가치마저 그런 거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당연히 수사기관의 존립과 가치와 존재 이유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네. 느와르 영화를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동학 최고는. 이 검찰이 뭔가 뒤에서 뒷공작을 한 다음에 유동규 씨와 밀약을 해가지고 3년을 주겠다고 했는데 유동규 씨가 3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겠지? 검찰 구형 8년 했잖아요. 유동규 씨가 저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검찰은 그냥 자기 재판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던 것뿐입니다. 3년이라고 유동규 씨가 바깥에서 얘기해도 8년 구형했으면 검찰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민주당이 웃긴 게 도대체 왜 문제 제기하는 야당의 말은 안 듣고 이렇게 범죄자 말을 듣냐. 백혜론 경정 사건 때도 세관 말 안 듣고 검경 말 안 듣다가 말레이시아 마약범 말만 듣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쪽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찬가지예요. 유동규가 바깥에서 3년 얘기했으니까 검찰 뭔가 짜고 있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추징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빼고 정진상 비서실장 재판 빼고 이번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서 못하게 된 것들은 뭐냐? 못하게 된 것들. 대장동 일당들한테 환수 못 받는 거예요. 추징을. 애초에 구형에는 6천억 추징하겠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428억만 구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머지가 없는 금액을 만든 게 아니라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받았었던 배당이익 4,400억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배당이익을 포기하는 그 시점에 민간업자한테 돌아갈 배당이익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가법상 배임이 빠진 거고 추징해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2심에서 다퉈봐야죠. 다퉈가지고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것을 이걸 그냥 항명이다? 아니 그리고 관례와 관행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법적 근거로 얘기해보자고요. 대검찰청 예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찰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에서 무죄 등에 대한 상소에 무죄, 일부 무죄, 전부 무죄, 이유 무죄가 있으면 혹은 면소되거나 공소 기각됐으면 검찰은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항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검찰청 예규에 본인들이 세워놓은 지침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관행이었으니까 그냥 무작정 항소만 했으니까 이거 문화 혁파해야 되는데 검찰은 또 다시 한번 항소한다고 하니까 이게 항명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를 얘기하면 좀 논리로 다시 반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한 게 법원의 결정을 지금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1차 수사 때 유동규를 기소한 배임 액수 자체가 651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 수사에서 지금 얘기한 그 금액으로 바뀌어요. 4,890 몇 억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293원으로 끝납니다. 이게. 그러게 2차 수사 때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법원에서 이걸 질타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걸 산정을 한 거냐.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배임 액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산출하지 못해요.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능력, 무오류 이거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한 거냐라고 법원에서 판결문에 그것도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그리고 남욱 이 변호사가 피해자지만 이 사람이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계속해서 회유와 압박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피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증언할 거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시나리오는 남욱의 그동안의 검찰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폭로, 추가 폭로 그리고 유동규가 또다시 말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본인도 검찰에 의해서 어쨌든 이 결과가 본인 나중에 3년만 살면 나온다 혹은 나중에 검찰이 어떤 연결에 의해서 본인이 약간 이렇게 좀 가감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더 세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를 지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럼 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동규의 발언이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 마지막 짧게 좀 반박을 하면 651억 플러스 뭔가 빠지고 말을 안 한 게 있죠. 이동학 최고가. 651억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이미 추징은 처음 했었을 때 그렇게 적시해놨습니다. 왜 불상액이라는 건 빼놔요? 그렇게 뭔가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것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논평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이 사건 1차 수사 이전에 2021년 9월 달에 대장동 사건 터졌었을 때 법원에서는 일단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취한 이득을 묶어놔야 되겠다고 해서 법원 보존 명령을 합니다. 그 금액이 벌써부터 4,400억이에요. 이미 법원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이익이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보전 추징하겠습니다라고 묶어놨단 말입니다. 왜 이거는 안 들여다보다는 거지. 네, 그리고 남욱 진술 번복되고 배를 갈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럼 과거에 썼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추산인 거지. 말을 바꿨다라는 범죄자 말을 왜 믿냐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백혜련 경정도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마약범들만 믿는 거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키기 위해서 남욱 진술을 바뀌었다고 이제와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제발 검경과 야당의 말을 더 믿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은 주택이 자기가 본인께서 사시는 지역에 토호제를 묶여가지고 집도 사고 팔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요 부분이 국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를 최종 가져갔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게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1호가 소유주 김만배, 2호가 김만배 씨 가족,
3호가 김만배 누나예요. 누나. 근데 1호에 김만배 씨가 출자금 1억 4,700 놓고 1,208억을 가져갔고 2호에 김만배 가족이 872만 원을 놓고 101억씩. 3호도 마찬가지예요. 4호에 남욱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은 872만 원보다 딱 10배 더 넣어가지고 8,721만 원 넣고 1,007억 가져갔는데 이게 이 국민 정서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이런 식의 1,000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따지고 들었을 때 뭐 누가 잘못했건 못했건 간에 요게 지금 이런 아주 비상식적인 수익을 챙겨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렇죠.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항소하지 마라. 이거 잘된 결정인데 그거 결정을 왜 법무부 장관이 하냔 말이에요. 어떤 잠깐, 사안이든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냥 뒤에서 신중히 결정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동학 최고한테 뭐 요거 한 점 드시려고 하는 거 그거 먹기 전에 신중히 결정해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노만석 검찰청장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사표 내면서 그냥 본인이 신청해 버렸어야지. 이제 와서 자기도 그래요. 뭐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이 검찰 욕할 거 없어요. 법무부 차관이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이게 수사팀 검사, 공판팀 검사 전부 다 자기 실명 걸고 법무부 장차관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말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사기관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제가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왜 필요해? 논리가. 우선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어제 법무부 장관의 그 도스태핑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KBS에 있을 때 민주당 반장이었습니다. 국회. 그래서 민주당 분 잘 알아요. 예. 삼성 국회의원들 잘 아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러시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이었습니까?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1,000배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네. 김만배는 10,000배가 아니라 1,000배인데 1,000배 이득이면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짜였느냐. 사실 대장동 사람들이 그걸 설계를 했고 그걸 최종 승인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설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1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규는 그냥 중간 관리자다. 그리고 성남시의 수뇌부가 이걸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남시 수뇌부가 용산시장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누구겠습니까? 뻔히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인 거 가지고 호도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심제잖아요. 1심에서 우리가 얻은 게 덜하다. 그럼 다투는 거잖아요. 검사가 왜 했습니까? 나쁜 놈 잡아다가 사실상 수사해서 기소해서 공소유죄해서 처벌받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처벌의 정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민주당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왜 김만배한테 남욱한테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김만배한테 눈치를 보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토론하다가 잘못 말했습니다. 상대가 물어보니까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팩트는 기거든요. 관여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황당한 논리로 그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됩니다. 권순일이 그걸 주도했는데 권순일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숨쉴 공간이라는 거예요. 숨쉴 공간은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혔어요. 네. 근데 권순일을 이 판결이 나오기 전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만배가 8번을 만납니다. 네. 그거 다 나와요. 기록에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하냐? 대법원에 있는 미용실 이발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이 권순일에 나온 다음에 천화동인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네. 월 1,500씩 줍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했고 이재명의 아버지는 저는 민노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더 있는 거야. 네. 김만배입니다. 아니 국민 모든 사람들이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 왜 옹호합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이야. 네. 근데 나랑 관련이 없어. 난 깨끗해. 예. 이 사람들 처벌받는데 왜 항소를 못하게 합니까?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항명이다. 뭐 윤석열 검사들이 쿠데타다. 제가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막 외치고 있고 이 논란 수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예. 본인들이 제시를 하면 될 것이고 이제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어쨌든 무리하게 이재명 시장을 엮으려고 꾸민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처음에 이 밑자금이 됐었던 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가져와가지고 대장동 밑자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필요성을 설명할 때 개발을 해도 이익이 별로 안 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개발할 때 당연히 이익이 이렇게 날 것이고 이렇게 수혜가 날 것이고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당연히 보고서가 써 있죠. 당연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때였죠? 이기인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였죠? 부산저축은행 불법 네. 대출 받아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네. 이렇게 대장동 개발했으면 항소를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새누리당 성남시장 다 잡혀가고 그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처음에. 대장동 실제로 문제로.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이 되면서 수사에서 저는 이것이 어거지로 엮어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이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특정이 가능해요? 이 개발을 했을 때 여기에서 100억을 벌 수 있다, 1조를 벌 수 있다 특정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부동산 시세도 있고 아니죠. 시세가 공시지가라는 게 왜 있어요? 아니 공시지가도 그렇고 아니 그 시세에 맞다 그러면은 손해를 누가 봅니까? 개발 이익이. 공시지가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시행사의 일인 거고. 근데 여태까지 그럼 망한 도시개발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네. 분당 수도권 특히나 판교 지역은 개발 수요가 항상 있었던 곳이고. 아니 근데 그때는 남쪽으로는 집값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였잖아. 그 정도로 집이 안 팔리고 수도권조차 그리고 강서조차도 그때 공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시각으로 호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몸통을 바꿀 거면 대장동의 진범이 윤석열이다. 저축은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거면 항소를 쭉 가야지. 그때 저축은행 받아가지고 민간개발 일으키려고 했었던 게 지금 남욱이랑 그 PFV 옛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항소를 계속 끝까지 해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왔었던 배당이 4,400억을 추징하게끔 해야 돼요, 동학영.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에 굳이 이재명 시장이 껴있으니까 당신들은 억지 기소야한데 이 모든 사안들을 최종 결재 찍은 게 도장 찍은 게 이재명 시장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만약에 새누리당 시장이었었어요. 국민의힘 시장이었었어요. 다른 민간업자가 껴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도장 찍은 건 당신 아니야? 새누리당 아니야? 국민의힘 아니야?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지. 국민의힘 시장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당연히 알았겠지라고 한 그 잣대가 왜 이들한테 당신들한테 적용이 안 됐냐는 거야. 이런 거지.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는 있지. 당연히 그때 당시 총 책임자였으니까. 네. 책임자였으니까. 네. 그런데 작정하고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딴주머니 차고 그걸 속이는데 그걸 어떻게 물론 무능이라고 공격할 수는 있겠지. 아니. 네. 그렇지만 이거를 어거지로 엮어가지고 이재명이 무슨 8천 몇백억 이거를 가지고 얻으려고 이재명이 그걸 뒷수를 썼다? 그거는 너무 어거지로 엮어준 거지. 내용으로 얘기합시다. 근데 민주당이 있잖아요. 뭐 필요한 상황에 자꾸 윤석열이랑 김건희를 꺼내다 쓰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때 윤석열이 이거를 이 피해자 명단에서 얘들 뺐잖아요. 김만배 일당이 빠짐으로써 이 사람들이 불법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수익을 얻게 됐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 대상에 올리질 않았죠. 수사 명단에 이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는데. 아니 잠시만요. 이거 나중에 팩트 체크를 아니 잠시만 팩트 나중에 체크를 김만배 누나가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윤석열 아버지 집을 또 사주잖아요. 아니 이거 팩트 체크를 할게요. 그 가짜 뉴스가 밝혀졌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주면서 해가지고 그래. 그게 대선 앞두고서 가짜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저축은행 관련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를 조성했다는 자체가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아니, 가짜 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커피 타줬다는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 식으로 그때 밑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호도를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봤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제가 하나 물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나쁜 놈입니까? 착한 놈들입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물론 나쁜 놈들 쪽에 좀 더 서 있지만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1000배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날 수 있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특정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쁜 놈들이지. 예. 사기를 치면 안 되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그리고 공공이익과 관련돼서도 예. 공공이익적 성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5,500억을 환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굴 이렇게 터널 만들으라고 하고 공원 만들으라고 하고 다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민관이 아니고 걔네들 말대로 처음부터 민간으로만 그냥 진행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이쪽에서 가져갔겠죠. 모든 것들이. 아니지. 민간으로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특혜를 못 받죠. 못 봤죠. 못 받죠. 왜 못 받냐? ST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갔잖아요. 자꾸 다른데 얘기하지 마시고. 도로 다 깔아주고. 토지를 싼 가격에 수용을 해줬기 민간으로 때문에. 하면 정민정 앵커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든 계속 그 비용 원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 토지를 싸게 그만큼 산 거잖아요. 그 원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폭이 너무 작았다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잘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놈을 처벌하는 게 검사잖아요. 네. 그래서 잡아서 수사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는데 나쁜 놈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봤을 때 충분히 7,800억 중에서 4천억군이 우리가 추징을 못해 7,400억 지금 어디 가는 거지?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남시의 몫인데 시민들의 몫인데 여기에서부터 정의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 정도 했으면 수사 잘했고 이 정도 했으면 재판 잘했으니까 끝내자. 이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재판 관련해서 같은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관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달복달 못하는 거고 제가 진짜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볼까요? 김만배 입장에서요.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은요. 사명시킬 사람이 조국이 아니었어요. 김만배였어요. 김만배하고 이화영이었습니다. 근데 이화영은 너무나 티가 나니까 못하고요. 김만배는 뭐냐? 제가 확정 판결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배임 없애려고 하잖아요. 배임 없앱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되지만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나쁜 놈이라고 하면 민주당 싫어하겠죠. 그렇다면 왜 나쁜 놈을 이렇게 옹호하냐 이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색한 변명이 뭡니까? 그러면 검사가 공소를 유지해달라는 거를 윤석열 검찰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본다면 간단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대장동 사업 일당 관련해서 진짜 나쁜 놈이라고 예전에 했거든요. 네. 그게 본심인지. 본심이라면 관여하지 말고 도리어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한테 왜 이거 항소 포기했어. 이게 말이 돼? 정의구현에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점점 늪으로 빠지고 있다. 지금 이동학 최고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이 나쁜 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까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국민들은 이게 뭐죠 이게? 아니 이제 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33부에서 남욱의 이 지금의 하고 있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욱은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 다시 판단을 해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팀이 실제로 협박을 했는지 압박을 했는지 어떤 형태의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조명은 전 다시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게 부당 이득 환수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어찌 됐건 이 수사팀에서 그런 식의 누군가를 표적 수사해가지고 엮어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지금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시각이 처음부터 그냥 다르다고 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현동이 옹벽 아파트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없는데 자연 녹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4단계가 올라가요. 준주거 지역으로. 그 전에 김인섭 씨라고 성남시장 할 때 선대 본부장 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뛰지 않을 때는 그거를 2단계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김인섭 씨가 딱 등장하니까 4단가를 하고 그 사람이 민간업자로부터 70억 가까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네. 이 대장 그 백현동이라고 하는 제2의 대장동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수천억 원의 그 혜택이 민간업자에 갔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국토부가 압박해가지고 협박해서 내가 4단계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잖아요.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 시장이라는 그 지자체장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고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엄청난 수익을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제2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잘하려고 해서 선이기 때문에 이건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백현동 문제가 이번 달 말 28일 날 민간업자 최종 선고 나거든요. 네. 검찰 구형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억 아마 다 구형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법원이 그 이제 정바우 씨가 가져간 그 이익이 더 많이 추징돼야 된다라고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과소 추징되거나 형량이 줄어들면 또 항소 포기하자고 할 겁니까? 이동학 최고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야당한테 좋아요, 사실. 저게 국민적 감정을 상당히 거스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굳이 결부 안 지어도 대장동 비리 개발 일당들을 변호하는 말들을 지금 계속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되게 좋다. 그런데 그게 과연 본인의 정치 신념에 맞느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논리를 얘기했으면 논리로 반박했으면 좋겠다.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그 이익이 예민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공공에서 적용해야 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놓고 본인들이 이익을 가져간 거라서 사실 대장동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그 이익을 그냥 업자들이 가져간 거거든요. 과연 그게 맞느냐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정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내가 거기 원주민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 거예요. 복장 터지죠. 예, 와, 나 그냥 헐값을 내줬는데 누구 뭐 정말 특정 몇몇 사람이 1,000배씩 이익을 얻었다는 이제 대장동 만약에 그 상상할 수 없잖아요. 7천억이 다시 돌아왔으면 분양가가 낮아졌을 거고 두 그러니까. 번째는 거기가 남판교지만 서판교 터널 긴 터널을 하나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 조금 고립된 지역이라서 네. 교통편도 엉망이고 그 배후 시설이라고 알죠. 그 여러 산도 가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산도 예산이었다. 안 깎아놔가지고 여름마다 장마에 침수에 난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려다 보니까 M1 대장동 주민들과 그게 원주민들만 너무 속상하네. 피눈물 나는 건데 예. 제가 어제 또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예. 여름에 그 정진상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에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폭포처럼 내려와요. 이렇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여기 산 깎지 마, 이 돈 들이지 마, 이 돈 이익을 우리가 가져갈게라고 한 거거든요. 이걸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고 민주당도 동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이렇게 뭐 따지기 전에 뭐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이동학 최고님의 좋겠어요. 본심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최고님 엄청 미안해. 착해, 양심적이야. 아니. 너무 혼자 저는 후드lep햄을 아니, 당하는 처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행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기 시작하면 아마 200여 개의 지자체 다 들춰볼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표적을 정해서 그러니까 패배한 상대에게 이거를 뭐 수사팀까지 바꿔가면서 정치 검찰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래서 아까 제가 남욱과 유동규가 증언이 바뀌는 부분 이 지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세상에. 요즘 또 워낙 뜨거운 예. 주제라서. 제가 40 4일 동안 분이 쉬고 넘어버렸어. 왔더니 이런 아니야. 4일 동안 있어도 할 말이 정해져 있어. 내가 볼 때 민주당 쪽에서 할 말이 좀 정해져. 기웅이 형 잘한다. 뭐냐면 맨날 지기현 얘기. 지기현 뭐 지기현은 이런 절대 거예요. 뭐 텔레방이 있나 봐요. 절대 그만둘 자, 수 절대 그만두지 계란 않는다. 이거는 심판 끝나도 거지. 지기현은 무조건 아니 네. 근데 예. 지기현 판사 제가 볼 때 헛다리예요.
잣다리야. 지금 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한 점 더 드시고요. 마저 네. 드시고요. 좀 슈퍼챗 네, 영님 1만 원 후원. 국힘의 보석 김기흥 대변인 자주 불러달라는 말씀을. 저희 가족분들이 막 사람을 좀 푸셨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여의도 너무 나온다고 하니까 제 개인 드디어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거든요. 가는구나. 예. 개인 유튜브 하는데 거기에서 여의도 너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막 저한테 잘하라고. 김기영 대변인 유튜브를 종종 보고 있다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래요? 손결님 2만 원, 하루님 또 2만 원. 그래요? 여의도 왠지 넘어 오늘 동점이 높은 거 신고식. 보니까 김기영 대변인 거기서 홍보를 분이 해주시네. 한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영향력이 있네. 김기흥하네요, 사람을 김기흥해. 팬덤을 끌고 오셨네요. 가진 가현님도 2만 원, 모르겠다님도 5천 원.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BGK님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동학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자기 정치적인 견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뭐 보수 그럼요. 계열에 계신 두 분, 진보 계열 혼자 계시니까 한 분 더 계셔야 되나 이 생각. 조국혁신당 불러달라니까. 요새는 조국혁신당은 좀 뭐 부를 만한 예. 저거 MBC 모시기가 하이킥에서 어렵죠. 3대1로도 싸워봤습니다. 예. 진행자마저. 근데 뭐 일단 다 가졌잖아. 여당은 다 맞아, 가졌잖아. 맞아. 예, 네, 좀 맞아요. 당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당연하죠. 좌우 말고 직진님 다 2,000원. 동조업 1,700명을 순간 돌파를 했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고, 예, 파란들님도 복 많은 부인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 위에서 기존 제도를 보완해가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혁명은 본질을 뒤집어 엎어서 폭력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데 정치 개혁,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혁명, 검찰 혁명이라는 국민의 분노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를 좀 빨리 넘어가 봐야 되겠어요. 항소심 포기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좀 꺾일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올라서 부울경에서도 56.7%. 세상에. 이게 좀 놀라워요. 부울경에서도 50%가 넘었다는 거는 이게 지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지난 2018년도에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전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이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에이펙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번에 항소심 포기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들어볼까요? 찬물을 확 끼얹었죠. 제가 2004년도에 울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울산 계셨어요. 네. 예, 예. KBS가 이제 지역 1년씩 할 수 예. 있어서 거기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협상 관련해서 당연히 부울경 지역에 경남 지역에도 있으니까 조선소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 내용이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잘하는 거는 그런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충만해.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에도 1차 관세 협상에서도 그랬고요.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25% 관세를 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뭔가 잘 된 것 듯한 모습은 보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청구서가 쌓이고 구체적인 어떤 팩트 시트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왜 보수의 지지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크게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외교 관련해서 비판을 냈던 예. 한미 동맹 그리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중도 보수 쪽에서 외교 쪽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원자력 잠수함이 뭔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네. 근데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 얘기는 필리즈 손수에서 만들어라 하면 또 이게 되게 먼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다, 뭔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네. 그런 측면이 제가 볼 때 나이가 있으신 70대에서도 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항소심 포기가 뭐 소폭 내려가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 정도에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반영돼서 아마 그게 조금 영향은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부산의 해양수산부 장관 하고 있는 전재수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감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도 그렇지만 안보와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장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큰 틀을 어쨌든 해하지 않고 전 정부가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갈아엎자 이게 아니고 실제 그 흐름상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꼬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지금 잘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뭐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원래 그게 보수의 아젠다였고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지금 뭐 무궁화 뭐 그 무슨 그룹 이름을 지어가지고 네. 원래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그런 추진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그걸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칭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 심리에 반영이 돼 있고 근저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또 증시 부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서서히 좀 더 강력하게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호응할 수밖에 없는 정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기현 총장 보시기에는 이번 항소심 포기로 인해 가지고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 사실 뭐 대장동 사건이 많은 국민들한테 좀 정치 정쟁화됐고 네. 아우 지겨워 뭐 이런 사건으로 사실 인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부산 저축은행까지 꺼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보편적인 유권자들은 또 쟤네 또 싸우네라는 주제로 여겨질 수 있어서 아마 이번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의 핵심은 지검장들 그리고 수사팀 검사들이 어떻게 얼마나 길게 또 지속적으로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해봐야 정치 공세와 정치 정쟁화 되는 것뿐이고 진짜 일선 검사들이 어떤 정의와 분노에 차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중앙지검장님 내지는 검찰총장 대행이 이걸 막으려고 듣느냐라고 하는 그 생경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와닿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진짜 검찰총장 대행과 이 정부가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막으려고 했구나라는 그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일선 검사들에 의해서 많이 퍼질 것 같아가지고 이 검찰에 의해서 또 어떻게 이 국면이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에이펙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잘 정리해 주셨지만 보편적으로 아직은 팩트시트 아직 공개 안 됐지만 잘 됐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리얼미터뿐 아니라 지난번 조원 CNI와 지난주 조사를 보면은 부울 경도 대구 경북도 오르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권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에이펙보다 당신들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더 최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오름세에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민주당 강세라고 하는 수도권에서도 1.9%, 0.9%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을 에이펙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이번 항소심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동 사건도 어쨌든 부동산 개발 비리잖아요.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 대출 묶어 뭐 조정 대상 지역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계 누락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재산권을 그렇게 묶었는데 대장동 일당대 부동산은 사실 투자 보전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지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국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파보면 어떻게 뭐 국민들이 어떻게 다음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할까? 일단은 이게 되게 뭐 확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일단 답보 상태로 갈 거다. 요 정도로 유지가 횡보 정도는 한두 정도는 갈 거다. 근데 이제 거기서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또 추가적으로 법무부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좀 공개가 되면 그 말인즉 야당이 유효하게 공격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된다.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때부터 하향 추세로 내려갈 수 있다. 네, 우리 대변인께서는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짧게. 저는 꺾이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는 건 추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우하향 쪽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힘이 세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장동 관련해서 굉장히 정쟁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 지금의 이제 상황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게 당권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배임도 없앤다고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재판 중지, 재판 삭제 네.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대법 간수를 또 늘리고 또 헌재까지 끌고 가서 4심제까지 한다. 네. 이런 일련의 상황은 결국 뭐냐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라는 게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막말로 제도 자체가 네. 무너진다는 그 한계점이 있어서 저는 이겁니다. 지지율이요. 이렇게 가다가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50%가 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유지되는데 40%로 내려오는 순간 그게 더 확실히 꺾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이동학 최고 좀 짧게 몇 퍼센트 정도? 아니요, 그래서 저는 크게 그러니까 소폭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2~3% 정도. 맞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예. 다시 많이 이제 빠지네. 역습이 가능한 건 제일 많이 뭐냐면 주셨어요. 내가 제일 후하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 국면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반항이라고 일단 반항적 성격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남욱이 계속 폭로를 하고 있다시피 이것이 조작 수사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본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덮어쓰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지금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여론이 예. 검찰이 저렇게 다른 것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아주 과하다. 이런 것만 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저는 검찰이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리게 되지 제가 않을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남욱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누울 자리 벗고 다리 뻗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1,000억 내가 추징됐는데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만배 입장에서도 한 400억 최대치 노력하지 400억 가져가는 거거든요. 국가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단하겠죠.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2억씩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배임죄 없애거나 사면시키면 하루에 200억도 벌 수 있는 겁니다. 몇십억, 몇백억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남욱이나 김만배가 확실한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절대 이재명 세 글자는 언급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 거고 저는 지금의 남욱의 어떤 진술에 어떤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화영이 예전에 자기 술 먹고서 회유당했다 이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이 했던 방식으로 검찰이 회유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궁색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슈퍼챗 루루루루님께서 15,000원 주시면서 MC님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해달라 이러셨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분은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여서 너무 혼을 내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영모를 꾸민 자인데 저러지도 못하고. 윤석열 씨 정도로 가름을 하는 걸로 그래서 예,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맞아요. 많이 다양한 계셔서 지지자들이 예, 보고 맞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야기하다가 뭐 윤석열, 김건희,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아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아요. 김건희 그렇게 여사 전 붙여주기 여사? 싫고 이러는 거지 뭐. 그치. 그쵸. 그러니까 감정이 그런 건데 네. 어찌됐든 다 떠나서 국민들 절반 이상의 네. 득표를 했었던 한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우를 전 해야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예우라기보다 그냥 전 대통령으로 하는 게 맞지. 그건 맞아요. 그 참 여사는 좀 붙이세요. 뭐 그렇지. 그건 좀 이상. 약간. 근데 여사는 사실 그 법정에서는 뭐 안 쓰는 거긴 한데. 예, 그렇죠. 제가 이동학 최고한테 네. 동학이 형한테 뭐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동학 씨라고 부르는 그 저희 개인적인 마음과 네. 공적인 자리에서 이동학 최고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른 분께 또 혼이 나면 그때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최고 얼굴 표정 봐요. 아니 근데 예. 이게 이제 국민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예. 신뢰를 오히려 배반했던 측면이 훨씬 더 커요. 교과서에 어떻게 실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 감정이 예민한 거예요. 어떤 특정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런 거가 다 그냥 정치인을 그냥 호칭을 떼고 부르고 싶게 만드는 감정을 일으키는 근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거를 이미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엄을 했기 때문에
헌재 재판소로부터 파면은 당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계엄이 곧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된 게 아니에요.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형사 재판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호칭이 저는 만약에 유무죄를 다퉜을 때 그때 호칭의 변화가 만약에 있으려면 그때 있어야지 지금은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 여론전이다. 그리고 입법 권력도 가지고 있고 행정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의 민주당식 어떤 프레임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것만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침탈했잖아요. 네. 그럼 그건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을 봤어요.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살인자인 거예요. 그 3심까지 기다려서 살인자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봤다니까요. 국회 침탈하는 거 봤고 선관위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핸드폰 빼앗고 이런 거 봤다니까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봐서 내란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살인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살인으로 비유하는 건 너무 과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도둑질로 비유를 해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니까 눈앞에서 도둑질을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문명 사회에 있어서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죄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이 이슈 하나 좀 만지고 가고 싶은데 혹시 조금만 더 시간 되십니까? 네, 바로 네, 가셔야 하시죠. 돼요. 네. 예, 지금 거의 1,500분 계속 아, 계시거든요. 네. 2천 될 때까지 안 예, 나가겠습니다. 종묘대전 요거 간단히 한번 종묘. 예, 종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종묘가 그 세운상가하고의 그 관계를 좀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종묘 앞에 세운상가가 있는데 그게 173m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에서 100m 이내에 있을 때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에 좀 그동안 까다롭게 되어 있었던 게 100m 밖에 있더라도 문화재에 확실히 영향을 줄 것 같으면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 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23년도 11월쯤에 요게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거를 추진을 한다. 근데 요 건물의 거의 높이가 150m? 그러니까 보통 30층, 50층 넘어가니까 이게 보면은 혹시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종묘가 예, 여기 종묘 마당인데요. 마당에서 보면 저 나무 수목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122m로 2006년에 세운 측에서 건설 계획 냈을 때 70m로 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성이 안 나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다가 요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 세운상가 측에서 재개발을 할 때 앞으로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높이대로 짓잖아요. 그러면은 사진 한 장 더 추가로 주시겠어요? 일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루노치구나. 예. 마루노치 빌딩 숲이라고 이게 일본 궁에서 처음에는 도심지에 있거든요, 저 궁이. 저렇게 허가 안 했어요. 저 뒤에 보면은 저 궁 근처 인근에 짓는 거 높이도 규정을 하고 경관 그 모습도 다 규제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어지는 것들이 뭐 우후죽순 올라오니까 경관이 저렇게 되는 거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그 당시에 우리 종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적인 분위기, 고요한 공간 질서. 그러니까 마당에서 보는 그 하늘의 공간까지도 세계유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렇게 빌딩 막 높이 짓잖아요. 그러면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다. 요거를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거는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정당에 지금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게 맞는가. 어차피 세운상가 그 긴 로드가 국민에게 서울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이거 듣고 싶었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게 거기에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전이라고 있습니다. 정전. 네. 그러니까 종묘 안에 정문부터 정전까지가 300m입니다. 그리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부터 세운 상가
네. 그 이른바 새로 재개발하는 지역까지 170m, 그래서 결국 50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사례는 이게 보면 용적률이 빽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번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녹지축을 만들어서 네. 용적률은 높이되 예. 건폐율은 낮게 해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종묘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도심 공원을 하고 거기에는 남산, 청계천까지 이어서 남산 한강까지 녹지축을 쭉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큰 거대 성량가 아파트가 딱 거기를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림하게 지을 때 종묘의 정문부터 쭉 바라봤을 때는 녹지인 겁니다. 거기에 확 트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문화부 그리고 또 김민석 의원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 개별적인 스터디를 한 다음에 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랑 논의를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네. 그렇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에 대해서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우리 잘 해보자. 이런 접근이면 괜찮은데 어떻게 됐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막겠다. 해계망측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잘 나가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누구도 어떻게 보면 나가도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 말고 경제인을 대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총리가 좀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갑자기 어제 본인이 등판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기가 죽을 것 같다. 기가 막힌다. 기운이 막힌다. 이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표현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론을 제안했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이. 네. 그러면 토론을 하시면 돼요. 근데 토론을 안 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발이란 게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고 저는 박원순식 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세운상가 주변에 공중보행로를 1,100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10,000명 이상이 오간다고 생각했는데 5에서 11% 오가거든요. 폐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재개발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공중보행로를 통해 가서 보면서 그걸 보존한다고 생각했지만 슬럼화되면서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과 그 문화재를 서로 뭔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지극히 정쟁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건 다 문제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다 맞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최소한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 입틀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당하시면 토론하시면 된다. 예. 개혁신당에서 보시기에는 우리 어때요?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먼저 이게 들어볼까요?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을 하자 뭐 이건 제가 볼 때 명분인 것 같고 지금 이미 지방선거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이 그냥 정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이 공론장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 약간 선순환 구조로 전 이게 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의 계획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쨌든 반대파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기에 소구하는 서울 시민들이 생겨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위축되고 뭐 이 세운상가 자체가 너무 낡았고 그래서 이 개발의 필요성은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와 전통을 교차시켜 가지고 어우러지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결론이 오히려 서울 시민들 상에서 내년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더 결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논쟁은 저는 사실 유의미한 논쟁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뭐 반감을 민주당 측에서 지금 하면서 지금 잽을 날리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내년 선거에 서로 공약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긍정성이 가미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좀 좋은 논쟁이라 봅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종묘는 지키되 그 가깝게 어느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고 기부 체납 받아서 건물은 올리지만 건폐율은 낮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좀 조화시키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안 된다.
어쨌든 종묘 주변에서도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서는 그 경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하지 말자라는 건데 둘 다 일리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개발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되게 논쟁적 주제를 잘 던졌다 적소에. 그리고 이거를 민주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오세훈 시장한테 사실 유리한 거예요. 이슈 파이팅 쪽으로 되게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완전 일방적인 의제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51대 49의 의제만 던져도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장이 정무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할 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어쨌든 그 대각선으로 한 200m 떨어진 거리에 종묘 시민광장이 있어요. 공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연계된 녹지축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정도로만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도 굳이 뭐 마루노우치처럼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장에 지금 직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다른 여당의 어떤 반발도 잘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고층으로 올리지 않으면은 막 재개발할 수가 없나 봐요. 그 상황이 그런가 봐요. 그건 저는 이제 서울이 강남 위주의 발전이 됐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강북 개발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 민주당의 개발에 대한 논리가 네. 이른바 이제 뉴타운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정비구역 한 400개 가까운 정비구역을 다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재상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리면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옛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막상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좀 바뀌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측면이 있어요.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시고 강북 개발 다른 것도 아니고 강북 개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게 저는 민주당 쪽에서도 뭐 선거 전략으로 이건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청계천을 반대를 했던 일이 있나 봐요.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맞죠. 예. 맞죠. 루루루님은 제가 아까 15분 전에 슈퍼챗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BGK님도 어서 오십시오. 조희정님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JJ님도 슈퍼챗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시면서 세 분 좀 더 자주 보고 싶다는 그런 문자가 많이 올라오네요. 예. 예찬이를 또 대체하나. 어쨌든 오늘 뭐 화요일 조합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찬 최고가 자주 한 번씩 여행을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예,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는 걸로. 다이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의도몰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은 좋은 상품들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부터 중반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 광어하고 과메기입니다. 지금 과메기가 정말 좋은 한철이죠. 꼭 드셔보시면 좋을 만한 제품들 저희가 선보이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몰 검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저 세 분 자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